지금 뭐 내년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서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네.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장기 횡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선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는 지금 자산시장 전체가 그러니까 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냥 자산시장 전체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그 10년간 풀었던 돈의 2배를 풀었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레깅을 해서 지금 물가 상승과 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고금리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장 빠른 주식 시장은 가장 먼저 가격 조정이 일어났고 네. 그리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남은 거는 부동산이 네. 남은 건데 네. 부동산도 올해 하반기부터 네. 그런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네. 것 같고요. 내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산시장으로 회귀하는 2020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그 기전은 그 네. 메커니즘은 역전세가 메커니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역전세가 2021년 전세가가 가장 높았었기 때문에 네. 플러스 2년 차인 2023년에 역전세도 가장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내년은 조금 매우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2020년 이전 코로나 이전으로 부동산 시장도 회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연초만 해도 뭐 미국이 기준금리 0.25 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4, 뭐 5를 얘기하고 있으니 사실 네. 뭐 지금 이렇게까지 비용이 늘어나 버리면 가격이 뭐 흔들리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정부든 뭐 이 시장 참여자분들이든 간에 가파르게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빨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빨리 이렇게 변화가 생겨버리면 네. 충격이 좀 오잖아요. 네네. 뭐가 됐든 천천히 오면 뭐 대응이라도 좀 할 텐데.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막자고 정부가 또 정책들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네, 일단 정책은 그 네. 수요 공급 정책이 다 있으니까 네.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네. 당선인 시절에 네. 그때 나왔던 그런 공약들만 보더라도 좀 너무 비싸다,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5월 10일 정부 출범 이후에도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조정은 조금 당연한데 10% 이상 너무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조정되면은 그거는 네. 좀 경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였고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좀 강하게 PIR 기준으로 막 한 서너 군데 나오셔가지고 네, 네, 네. PIR 기준으로 장기 평균 10배인데 네. 왜 18배씩 하냐 이러면서 거의 사실상 거의 반토막급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기사에 40% 빠져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막 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 모두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을 염두에 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가 네. 10월 중순부터 달라졌죠. 네. 10월 중순부터 미분양이 9월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미분양이 3만 2천에서 4만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PF 관련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니까 네. 이 금융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부터 먼저 나서서 네. 분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셨죠. 차익제도 네. 개편하고 네, 네. 그다음에 중도금 중도금 풀어주고. 9억을 12억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수요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12.7 이때 대출도 네, 네. 묶었던 거 다 풀어주고 이러면서 좀 수요를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네. 근데 국토부에서는 민간 분양이 위축이 되니까 공공 분양을 확대하는 형태로 11.6, 12.7 때 좀 정책이 전환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270만 공급에서 120만, 150만 이렇게 민간 공공 커버하고 있었는데 네. 공공을 저희는 다 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12.7 정책 전환 때 공공의 그게 다 임대가 아니고 사실은 분양이 50만이나 돼 이러면서 분양을 한다. 정책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국토부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대책인데요. 뭐냐면 민간 분양이 위축이 되니까 공공 분양으로 늘려서 커버하겠다는 형태의 대책이긴 한데 저희가 한번 자라보고 놀란 적이 있거든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장 침체됐을 때 MB 정부 때도 똑같은 컨셉에서 민간 분양이 위축되니까 공공 분양 늘리자 해서 보금자리 주택 하면서 분양 네. 엄청나게 늘리니까 민간 분양이 더 위축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다 미분양 났었죠 그때. 네, 특히 11년, 12년부터 준공 미분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네. 미분양이라는 게 분양이 늘어나면 퍼센티지로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뭘 분양을 뭐 그 공사를 해야 뭐 미분양이 나든 말든 네네. 하니까. 그러니까 호황기 때 미분양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30만 분양하다가 50만 분양 미분양이 늘어나죠. 네네. 근데 11, 12년엔 준공 미분양이 늘었어요. 준공 미분양이 엄청나게 느니까
보금자리 같은 공공 분양을 엄청나게 해버리면서 네. 이제 사실상 이제 분양 시장이 초토화됐었는데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돼서 보금자리 정책 없애면서 그 강세장이 시작이 된 건데 네. 국토부의 정책이 MB를 굉장히 닮아가는 국면이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네. 그래서 지금 기재부와 국토부가 서로 생각하는 게 약간 다르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은 뭐 국토부 입장에서는 민간한테 맡겨놔봐야 어차피 안 할 것 같고 얘네들 지금 뭐 상황도 안 좋고 네. 그러니까 공공이 한다. 그럼 네. 민간은 더 힘들어지는 거지만 네. 그래도 이걸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런 공공 공급 확대 효과가 나올 거지만은 네.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민간의 공급 위축이 또 발생할 더 수밖에 있을 수 없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2011년, 12년도 보면은 뭐 강남에 분양하고 있는데 반 가격에 막 세곡동에 막 풀어버리고 막 이렇게 네. 해버리면 민간은 그냥 뭐 사실상 초토화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13년에 그 박근혜 네. 정부 처음 들어서고 나서 네. 건설업계 소위 시행업계와 간담회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첫 번째 간담회를 했는데 모든 간담회 그 회의록이 남아 있는데 전부 공공 분양 그만 좀 없애달라고. 해라. 그래서 2013년에 나왔던 4.1 정책의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네. 비정상의 정상화를 타이틀로 내걸었는데요. 그 네. 당시 비정상이 뭐였냐면은 공공 분양 주택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공공 분양 주택은 민간 분양 위축을 커버하기 위한 네. 합리적인 대책으로 표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가 약간 반복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진짜로 그런 식으로 가면 공공 분양이 어쨌든 가격이 저렴할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는 뭐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는 상황이 올 거고. 네. 그러면은 당장은 어쨌든 공급은 좀 공공에서 하니까 뭐 될 수는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방향인 건 맞나요? 그러면 아, 이렇게라도 그래서 민간을 권하는 게 아니라 공공으로 우선 메꾸는 게. 그래서 지금 정부의 생각은 네. 공공 분양이 순수 공공 100%가 아니라 이거를 민간이랑 짬뽕시키고 싶어 하고 네. 인천에 있는 부평더샵 아파트 같이 네. 이게 그 당시에 재정비 사업이었는데 네. 일반 주거 3종을 준주거로 종상행을 시켜주면서 용적률 펌핑을 하고 네. 그러면은 가구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가구수가 늘어나는 거를 리츠로 떠서 네. 그 상장을 시켰거든요. 이지스 레지던셜 리츠라고 지금 상장돼 있는 리츠가 있는데 이게 3,800세대 아파트를 통으로 사온 거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요즘에 목동에도 하는 거를 보면은 목동도 1, 2, 3단지 종환원 시켜주면서 네. 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짬뽕을 생각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술 좀 더 떠서 네. 소위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해서 네, 저희 광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토지랑 건축물을 분리해서 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권이 없고 건축물에 대한 수익권만 주는 형태로 공급하게 되면은 분양가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전에는 공공이랑 민간이 칼같이 구분됐는데 네. 앞으로는 굉장히 그런 혼용된 혼재된 형태의 그 주택 공급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급 양 자체는 좀 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민간이 네. 위축되는 거는 맞으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텐데 뭐 우선은 어차피 풀어놔 봐야 너네 공급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네네. 니네 힘들더라도 우선 우리가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건지. 그게 저희는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네. 그 주택 공급의 계획에는 주택의 점유 형태에 대한 계획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율을 61%로 하고 임차를 39%로 한다 이런 계획은 없고 인구 가구 수가 이만큼 증분이 되는데 점유 형태는 잘 모르겠는데 집은 지어져야 되니까 우선 집은 지어놓자. 그 공급 목표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민간 공급이 위축되면은 민간 공공 우리나라는 거의 반반씩 해왔는데 네. 그러니까 공공단에서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 공급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거에 보면은 정말 그 뭐 빅5라고 하는 건설사들 막 미분양 만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막 거의 뭐 부도난다 막 했었는데 네. 그런 일들이 뭐 미분양은 좀 뭐 옛날보다는 적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또 힘든 시기를 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08년의 교훈은 대형 건설사랑 은행이 그때 너무 시달려서 네. 이제 대형 건설사보다는 정말 진짜 탑5 건설사보다는 1군 건설사로 네. 그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는 것 같고 은행도 당시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는 PF를 잘 안 하고 증권사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그 네, 바톤을 네, 터치를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증권사가 많이 문제가 네. 되는 거고요.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증권사에서 상당한 그런 인력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저도 증권업계 출신이어서 네. 증권사를 많이 만나고 있는데 뭐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라 약간 거의 이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그리고 안 네.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뭐 전월세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 월세도 당연히 뭐 이렇게까지 금리가 올라갔는데 과거의 가격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겠죠? 아, 네. 어떻게 보시는 저는 사실은 매매가 때문에 전세가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전세가 결국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네. 그 가치 판단 기준이 전세인데 지금은 전세조차도 고평가됐던 기간에서 2020년으로 회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역전세라고 부르고 있는 것 네. 같고요. 2년 전보다 전세가 내려가는 구간이 존재하는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전체 임차료의 그 명목 금액 레벨은 확실히 내려오고요. 네. 다만 그 동일 금액이라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의 실질적인 조달 비용은 커졌지 않습니까? 3%로 전세 대출 받다가 만약에 지금 뭐 5.5로 받아야 되면은 받으니까. 금액은 그러니까 한 80%대 내려갔는데 금리는 2배 뛰었으니까 네. 제가 좀 더 부담될 수가 있긴 하지만 명목 전세 금액이 내려오고 있고 이게 역전세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아까 매매 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만 전세 시장이 백투 2020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에 발맞춰서 매매 시장도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 대비 그러면 한 30% 가까이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네네. 그런 그런 정도의 하락은 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네. 이제 그거는 전세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세가도 2020년대로 좀 돌아가는 건가요? 2020년. 네, 전세 가격도 지금 그 주택 가격 하락이 기표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세 하락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제가 네. 알아요. 근데 그렇게 기표가 된 데는 어쨌든 매수자가 있다는 얘기고 매수 매도자가 이해관계가 맞아서 거래가 됐다는 거기 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점비 낙폭이 큰 지역을 보면은 전세가 먼저 조정을 받았고 전세가 네. 먼저 빠졌어요. 이제 매매가도 그 전세가에 비례해서 그 하락한 데가 많아서 아직 어떤 지역이 있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는 하락 조정되고 있는데 매매 거래가 아직 안 된 데들이 안 있어요. 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는 매매 거래 역시 영향을 받아서 하락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전세가가 이미 2020년 이전으로 충분히 돌아가서 그래서 매매가 조정도 이미 충분히 나온 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데는 지금 반대로 조금 이제 뭔가 살짝 반등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지역도 있어서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황이 조금 혼재가 되어 있지만 총으로 보자면 2020년 이전의 전세 시세로 돌아가면서 매매가 네. 좀 영향을 받는 게 비중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그 거래량 자체가 네. 과거에 뭐 금융위기 때도 뭐 한 달에 뭐 3, 4천 건, 뭐 서울은 그래도 됐는데 지금은 뭐 1,000건도 안 되는 뭐 수준에 막 몇백 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왜 이렇게 급감했다고 보세요? 우선. 결국은 주택의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건데요. 네. 주택의 수요라는 거는 구매력을 내포하는 개념이어서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는 소득이랑 대출이랑 자산 처분 소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의 현금 흐름의 원천이 따져봤을 때. 네, 이게 따져봤을 때 소득은 종전대출 이자 감소가 좀 확대되고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은 우리나라 가계 전체로 보면은 작년 이맘때 100조 빌렸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1조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단에서 나오는 그 유동성이 아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 처분은 작년에는 팔면 다 돈이었지만 올해는 팔면 올 손실이니까 구매력이 너무 위축이 돼서 그래서 매수자가 없을 수밖에 없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네. 그래서 현재의 구매력으로 살 수 있는 주택들만 거래가 되는 거여서 네. 그래서 주택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일어난 일부 지역이거나 네.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택 가격 조정이 가장 약한 네. 서울시가 거래가 가장 적은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은 반대로 주인들 입장에서는 안 팔고 버틸만 하니까 또 그 가격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힘들면 빨리빨리 내려서라도 팔려고 할 텐데 그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괴리감이 있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겠죠. 서울시만 보자면 서울은 아파트 약 180만 채가 있는데 네. 원래 1년에 한 10만 건 정도 아파트가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5% 조금 한 6% 정도 되는 그 회전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전체 사람들이 한 바퀴 다 돌려면은 거의 한 2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를 신으면서 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한 70% 80%는 옛날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최근에 21년 20년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거꾸로 말하면 역전세에 노출이 돼요. 네. 그러니까는 거래는 아마 여기서부터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세가가 올라간 거는 20년 하반기부터니까 네. 플러스 2년 치면 22년 하반기인 지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역전세와 함께 거래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거고 내년이 21년이 전세가 제일 높았고 네. 플러스 2년 차인 23년이 역전세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버티기 어려운 이런 분들은 내년이 매도 클라이막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냥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었나 보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뭐 17, 18, 네. 19년도에 산 분들도 많고 뭐 그전에 산 네네.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아 그거를 원희룡 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네. 아 저도 그래서 처음에 원장관 발언을 굉장히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잖아요. PIR 18배가 12배 가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논리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 공격을 디펜스하려고 상당히 많은 사람은 다 2019년 이전에 샀고 그러니까 이 급등기에 산 사람이 많지 않았다. 네, 얼마 안 타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주택 소유 통계가 나와가지고 네. 2021년에 집 산 사람이 104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04만 명이 작은 거냐? 아 근데 그거는 빌라 다 포함이잖아요. 아니 맞는데 네. 그 거래 총 금액이 600조 원이에요. 600조. 그러니까 네. 금액이 엄청 크게 느껴지더란 말이죠. 그리고 2021년이 서울시 기준으로 2030 세대가 집을 제일 많이 샀어요. 네. 퍼센티지로. 네, 네. 원래 2030 세대는 20% 중반 정도 샀는데 네. 작년은 42% 정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에 그렇게 많은 2030 가구들이 서울시 주택을 취득을 했다는 건데 네. 원희룡 장관님의 그 발언이라는 게 네. 그 숫자를 막상 보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집을 샀다는 거고 고점에 취득했다는 거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PIR 18배가 12배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체감을 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다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이건 아닙니다. 네, 100만 명이 그렇죠. 그냥 맞아요, 뭐 맞아요. 빌라도 사고 네네. 아파트도 사고 막 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역전세가 뭐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 빼줘야 되는데 빼주라고 대출 규제를 조금 풀어주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요건 영향이 크게 없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소위 중저가로 갈수록 네. 대출 규제 완화라던가 네. 그러니까 구매력도 지금 완전 사라졌다고 하지만 적당한 주택 가격에서는 그 구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디딤돌도 대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거 복지 차원에서 네. 대출 금리가 정책 금리가 낮은 정책 금리가 낮은 이런 네. 형태의 주택 금융 상품도 많으니까 그래서 소위 6억 원 이하 주택대에 대해서는 지금 네. 주택 거래량이 그래도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현장답사에서 네. 인천에 있는 루원시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간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34평 기준으로 8억 9천까지 올라갔다가요. 2018년 준공했고 16년 분양할 때 분양가가 3억 5천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 한 4억대 있다가 8.9로 거의 2배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걔가 다시 4억 8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4억 8천대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4억 8천대에서는 다다닥 거래를 하더라고요. 매수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도 잡았고 그다음에 구매력 조달도 되니까 거래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가격 조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거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막 올라가고 있고 미국이 막 엄청나게 올리니까 지금 네. 막 겁이 나고 막 공포 심리가 있으니까 지금은 우선 더 지켜보자 뭐 이런 분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뭐 속도는 좀 조절할 수 있고 이제 상단이 어디까지냐 뭐 요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좀 끝에까지 왔다는 느낌들을 조금 주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소위 그 멈추는 시점의 금리를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는데 네. 그 연준의 터미널 레이시 4%였다가 이제 5%대로 올라왔고 네. 한국도 그 터미널 레이시 소위 3.5%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서 사람들이 약간의 그 시장에서 이견이 있는 거는 거기서 곧바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빠바박 이렇게 내려올지 네. 아니면 소위 개마고원을 그릴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조금 있어 네, 보이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중고금리 상태가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긴 해요. 그러면 갈리는 그 두 파의 네. 그 논리가 뭐예요? 논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YOY로 물가 상승률이 네. 그 상승률이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로 내려가게 되면은 금리를 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소위 상저하고를 전망을 하세요. 내년이 상반기 안 좋고 하반기엔 좋아진다. 6월 이후로 뭐 다 좋아질 거다. 네, 이런 이 얘기하는 분들이 상저하고가 많더라고요. 조금 디폴트인 것 같고 네. 일부는 그거 되게 페이크고 상승률이 둔화가 된 건 맞지만 물가 레벨 자체는 높다는 거거든요. 플러스라는 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물가가 높다면은 물가가 낮은 거 대비해서는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저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상고하저로 상고하저. 하반기를 더 안 좋게 보시는 아.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작년 대비니까 네. 올해 막 7% 8% 찍었는데 네. 내년에 또 7% 8% 찍으면 2년 동안 뭐 20% 올라가는 건데 맞아요. 어떻게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냐. 네, 그러니까 네. 올해 이렇게 올랐으니까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한 2% 올라가지 않겠냐. 네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지라는 예. 파가 있고 네. 또 한쪽은 아니 내년에 2% 올라가면 올해도 이만큼 높은데 네. 여기서 더 얹었는데 물가 자체가 엄청 비싼 건데 네. 그러니까 좀 더 가야지. 그냥 요약하자면은 저는 어느 정도 금리가 다시 막 2%대로 확 내려온다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마고원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 가격이 뭔가 뭐 반등할 여지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냥 장기적으로 뭐 하락하든지 그냥 뭐 유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은 시장 반등도 빨리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가격 조정이 없이 기간만 조정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명목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 네, 거래가 네, 거의 네. 없으면서 네네네. 이러면은 거래량은 거의 없고 명목 금액은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데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쨌든 경제 성장이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은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서 잔잔하게 소득이 늘기 시작해서 한 5, 6년 되면은 소득이 좀 늘어 있는 네, 쌓여 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명목이 그 기간 조정 후에 결국 여기서 좀 만나게 돼요. 아, 나 그동안 돈 좀 벌었어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6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가구가 6년 네. 전보단 잘 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급여가 올라간 게 꽤 있죠. 네, 제 말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있더라도 한 6년 정도 지나면은 그 소득 증가로 인해서 네. 그 소위 원장관님이 말씀하시는 PIR이 내려가게 돼요. 인컴이 네, 늘어나니까. 네, 네, 네. 그러면서 그 기간 조정이 끝나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게 2013년이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도. 네, 네, 네. 08에서 12년의 그 기간 조정이. 그래서 지금 뭐 내년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서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네.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장기 횡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회복 시점이 더 뒤로 가게 네. 되겠죠. 그거랑 경기도 일부에서 보여지는 30% 넘는 가격 급락이 있는 지역은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혼재된 상태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30% 정도 빠졌다. 네. 뭐 이따가 또 가격 공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한 30% 정도 빠지면 이제 대략 그냥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020년대로 회귀하면 그런 지역들은 지금 이제 거래도 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복잡복잡하고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있어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제 공식을 얘기하면은 더 네. 깜짝 놀라 소름 한번 돋으실 텐데 그때 좀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네. 같고 어쨌든 이런 바닥을 논하려면 결국에는 매수자 매도자가 서로 의사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코로나 이전 가격 그러니까 소위 네. 2019년 말 가격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에서는 그거를 오히려 전문가분들이 인정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시장은 코로나 이전으로 가려고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첫 질문에 내년 어떻게 보냐고 얘기하셨을 때 그냥 자산 시장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지만은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만약에 갑자기 또 내려가면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런 아. 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마포로 치면 어떤 특정 아파트는 8억 거래됐지만 나머지는 다 거래가 네. 안 되니까 네네. 우리 그 가격 아닌데 하면은 아닌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발생을 한다면은 저는 진짜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도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반 가구가 원래 지난 한 10몇 년 동안은 네.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제로금리와 이런 연준에서 계속 뒤를 받쳐주고 자산시장 급락을 용인 안 해주고 네. 막 엄마처럼 계속 등장해가지고 계속 먹을 걸 주니까 이게 엄청나게 길들여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냐면은 이게 자산시장 환경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네. 금리라는 게 이렇게 낮을 수도 있다가 또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네. 하게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과거만큼 엄청나게 빌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전에는 네. 뭐 80% 90% LTV로 최대한 빌려 어차피 빵 프로 갈 건데 뭐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 정도로 빌릴 수 있는 환경이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된다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또 올라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은 안 빌리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최 대표님이 이제 오늘 가격을 이제 계산하는 공식도 알려주실 건데 사실 오를까 내릴까도 궁금하지만 예. 이 가격이 적정가냐 비싸냐 싸냐 이거를 사실 대일 판단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 대표님께서 논리를 만들어 내셨고 그걸 검증했더니 되더라.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이거 너무 한 번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부탁을 드렸던 거죠. 네네. 저는 이제 평생을 애널리스트로 살았는데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가치를 추정을 해야 네. 되고 그 가치 추정하는 거는 부동산도 가치 추정하는 방식이 주식과 부동산이 거의 동일한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가법. 네. 그러니까 원가법이고 들어간다, 부동산의 들어간다. 원가법도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원가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거의 안 맞잖아요. 근데. 아니요. 제 말은 그 원가법이라는 게 네. 토지비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니까 우리 분양 가격이 얼마야. 네, 이게 네. 원가법으로 네, 네, 네.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서울에 집을 지으려면은 아니면 여기에 상업용 건물을 지으려면은 땅을 사야 되고 건축물 올려야 되니까 그 원가로 치면 얼마가 든다. 근데 이 원가법이라는 게 일단 한 꼭지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원가법이 맞긴 한데 일반적인 기축 아파트는 벌써 지어진 지 수십수년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은 맞지 않죠. 네. 그 가치평가 방식 중에 가장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거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 가치 평가 네, 방식인데 네, 네. 상대 가치 평가 방식은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비슷한 세대의 아파트가 저 옆 단지가 우리 아직 거래가 없는데 저 옆 단지가 한 9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럼 9억 정도의 거래가 되겠네. 저희 직전 실거래는 네, 7억이었지만 네. 얘가 9억 됐으니까 9억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상대 가치 비교법이고요. 그렇죠. 마지막이 뭐가 있냐면은 절대가치 평가라고 해서 절대가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면 결국 현금 흐름을 할인해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일반 상업용 건물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수익률 얼마니까 뭐 역산 맞아요. 이 수익률은 뭐 100억짜리 건물인데 4억을 버니까 캡레이 4%짜리 건물인데 나는 내 요구 수익률은 뭐 2%면 되니까 난 이거 2배로 지를 수도 있다. 아니면 나는 요구 수익률 4%니까 100억 주고 살게 이러면서 이 그 DCF 방식, 현금을 할인 방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주택도 감정평가사들이 이 세 가지 방식을 병용해서 그 감정평가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동산에 좀 대입을 해봤는데요. 네. 적정 주택 가격은 저는 주택의 내재 가치라고 할게요. 주택의 내재 가치는 현재의 전세 가격에 1.7을 곱한 숫자와 굉장히 동일해요. 그러니까는 뭔 얘기냐면은 전세가 3억이다. 네. 그러면 1.7, 1.6을 곱하면 4억 8천에서 5억 1천만 원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 주택의 내재 가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1.7을 곱하면 매매가다.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60%의 전세가율을 30년 넘게 유지를 할까? 이게 왜 50%도 아니고 왜 80%도 아니고 왜 63일까? 그러니까 왜 10억짜리 아파트에는 6억 3천에 전세 사는 네, 거지? 왜 6억 5천 전세에 딱 박아 있고 10억짜리가 돼 있으니까 아니 왜 10억짜리는 6억 5천 전세일까?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매매가를 먼저 보시고 네. 전세를 안 보시거나 나중에 보시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서 전세라는 거야말로 그 주거 서비스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뭐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네, 매매는 기대 이론이 반영이 된 거고 네. 전세는 주거 서비스고 투기적인 전세 수요는 좀 없는 편이니까 네. 내가 가야지 막 이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를 베이스로 두고 그다음 매매가의 추이를 보니까 그 1.6배, 1.7배에서 계속 놀더란 말이죠. 어떤 때는 물론 더 높거나 낮은 때가 있지만 네. 그 장기 추세선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 뒤에 거가 결국에는 어떤 밸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두 가지였는데요. 장기 회기선으로 1.7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꽤 괜찮은 근거 있는 숫자라는 근거 거예요. 있는 숫자. 네, 뭐냐면은 오버슈팅 되거나 언더슈팅 될 때가 있지만 결국 그 가격대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이 아니고 가치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예. 가격은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가격이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래서 네. 그 내재 가치가 그 도대체 그 70%는 어디서 나오냐? 전세 70%는 그거는 뭐냐면은 미래 전세 가격의 현재 가치예요. 미래 전세 가격 예. 현재 가치.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 주택이라는 것도 생애주의가 있어서 네. 보통 한 50년 지어지면은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해서 또 50년 가고 네. 또 재건축해서 또 50년 가고 이론상 이렇게 쭉 생애주의가 무한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이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총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현재의 전세 가격에다가 미래의 전세 가격을 현가로 땡겨온 거가 되거든요. 네. 그 30몇 년 넘는 기간 동안 장기 추세선이 유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개별 단지마다 한번 해보니까. 조건을 넣어가지고 해봤는데 그 미래 전세 가격이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나 해가지고
이자율도 넣고 할인율도 넣고 용적률 넣고 건축비 넣고 막 등등 조건들 넣어가지고 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이제 부익남님처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럼 쉽게 가자. 현재의 전세 가격에 1.6과 1.7 곱하면 그게 적정 밸류다. 그래서 그 가격에 들어왔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다 일어난 거다. 그리고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만약에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은 매매 실거래가 앞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반대로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면은 매매 실거래가 올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면 전세 수요가 높은 데서 전세가 막 오르는데 매매는 아직 안 오르고 있는 이런 데가 저평가라고 맨날 말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수치화를 해보니까 1.7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호갱노노 어플을 보거나 아시를 보시면은 보통 매매선만 보시지 전세선 잘 안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전세선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은 제가 일부에서 그 루원시티 프라임 특정 단지 이름에서 죄송한데 왜냐면 제가 현장 답사가 갔던 단지여가지고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은 거길 가보니까 전세 장기 추세선이 2020년 코로나 이전에 소위 2억 원대에서 꾸준히 이렇게 완만히 상승해서 3억 정도 왔다가 코로나 기간에 4억 5천 정도까지 올라가고 네. 그리고 지금 다시 3억으로 회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특수했던 경우를 빼더라도 네. 여기가 전세 3억 원 정도가 그 수용이 됐던 동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역시 장기 추세선이 4억 후반에서 5억 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7 곱하니까. 네, 네. 요즘 실거래가 다 그 가격대 돼요. 그리고 잠실 네. 엘스도 요새 막 말이 많잖아요. 네네. 잠실도 보면은 그 매매가 정점이 34평 기준으로 23억대까지 올라갔고 물론 네. 특정 동호수는 26억까지 갔지만 네. 평균적으로 23억대까지 가는데 그때 전세는 13억 5천대였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23억이 나와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잠실 전세 가격이 네.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좀 회귀를 하면서 11억, 10억 5천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또 환산하시면은 18억대 후반에 그 가격이 나오고 그래서 이 19억이라는 가격선을 기준으로 거래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동일해요. 인덕원이 막 많이 빠졌다고 들으셨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라고 2019년 12월 준공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네. 그 친구도 19년 준공됐으니까 운이 좋았죠. 준공과 함께 코로나 버프와 임대차 네. 펌핑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34평 기준으로 막 16억 원까지 올라가서 네. 와 의왕이 16억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지역에서 11억대로 조정받으니까 막 5억씩 훅훅 빠져가지고 가격 조정폭이 엄청 크다 막 대서특필 됐어요. 네, 맞아요. 대서특필 됐는데 거기 전세는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전세가 7억대로 내려왔죠. 그럼 그러면 7억이랑 11억이면 77 49 하면 11억 9천이 나와요. 네. 그 지금 실거래가 11억 9천이에요. 저는 여기에 엄청난 시사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세 역시 적정 전세라는 가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입주장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이 박살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2019년에 헬리오시 때 경험을 했는데 네. 잠실권역의 전세는 소위 7, 8억이었던 동네에서 갑자기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전세가 4억씩 빠졌어요. 근데 거기가 전세 4억인 동네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전세라는 거는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의 주거 서비스의 현가인데 그 거기가 전세 4억인 동네는 아니었는데 공급 때문에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 4억이 막 전세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 매가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때는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있다면은 그 여기 전세는 이 가격이 아니고 적정 전세 밸류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1.7 곱하면 네, 저 가격이다. 공급 때문에 이렇게 박살 난 거라면은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게 이제 듣는 분들의 어떤 이해도에 따라서 맞아 대박인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도 있다 보니까 요걸 무작정 또 다 적용하시면 안 되니까 신축 단지엔 적용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왜냐면 또 네. 막 전세가를 막 40% 30%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더 빠지겠다 이렇게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입주장인 데는. 그리고 음마 아파트 같이 재건축인 거에도 1.7을 단순히 하면 안 된다. 그 제가 제일 감명 깊게 그 들었던 세미나 중에 하나가 네. 하나금투에서 NDCA라는 그 중국인 이코노미스트를 5천만 원의 강사료를 주고 2년 연속으로 초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애널리스트는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모델을 개발해야 되냐면은 가격 설명력이 높은 모델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네네. PER 아니면 PBR 이런 밸류에이션 역시 처음에는 개발된 거였거든요. 누군가 만들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PSR이라고 매출액 베이스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왜 PER, PBR이 안 맞냐면은
쿠팡처럼 매출 엄청 나오고 있는데 뭔가 가치가 막 있는 것 같은데 이익은 적자여가지고 밸류에이션 안 되니까 네. 이거 뭐 빵원이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아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이거 매출 볼륨으로 설명하자 해서 PSR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 얼추 맞는 것 같다 해서 PSR을 쓰는 회사가 그런 있어요. 업종도 있고. 네, 그래서 업종별로 그 업종을 잘 설명하는 어떤 밸류에이션 방식들은 결국 개발이 되게 되어 있는데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는 밸류에이션이 전무한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게 별로 생각했을 없더라. 때는.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밸류에이션 방식이 없는데 사실은 저희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의 장기 전세가율이 60%대에서 굉장히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에 네.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전세 적정 배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설명까지 듣고 그냥 한번 재미로 적용해 보시는 건 괜찮고 그리고 뭐 자세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본인이 진짜 자기 주변 단지에 막 10년치 전세와 매매 추이를 쭉 그려보면서 그려보면. 그다음에 과연 정말 매매가 전세 몇 배였는지를 네. 엑셀식에 따다다닥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은 한번 섬뜩하실 겁니다. 왜냐면 결국 그 숫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걸 좀 실무로 좀 적용해 본다면 네. 내가 어떤 사고 싶은 단지가 있어요. 근데 얘가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네네. 그럼 이제 과거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예. 그럼 쫙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해에는 전세가가 뭐 70% 어떤 때는 막 60%뭐 50%막 왔다 갔다 막 네네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반대로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너무 붙어버린 거예요. 이 단지의 원래 그 평균 가격 대비. 네. 그럼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상대적으로. 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역전세장이라고 네. 일부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네. 2020년, 21년에 전세가 역시 임대차법 개정과 함께 임차료 상승이 있었는데 시장이 그 임대차법을 소화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 전세 가격이 좀 다시 장기 추세선으로 전세 가격 자체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심지어 이 1.7배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전세가가 펌핑 될 때조차도 그 비례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역전세라고 얘기했던 그런 게 아까 그 80%인 소위 1.3배인 지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거가 장기 추세선을 이탈한 전세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 가정동 네. 1호는 34평이 전세 3억 5천이 동네였는데 네. 코로나 기간에는 4억 5천 레벨로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3억대로 내려오고 있다면은 이런 하향 추세가 있는데 어떤 특정 단지는 전세가 여전히 4.5에 기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네. 작년 전세는 4.5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전세가 3억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그런 장기 회기선을 따라가는 게 맞아서 고가를 찍은 전세가에 무조건 1.7을 곱하면 안 그러면 안 되는 된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공식이기 때문에 막 무작정 막 적용하시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이걸 막 그냥 왜냐면 듣는 분들은 야 1.7만 곱해봐. 그러면은 이제 막 지난 실거래가 예. 1.7 곱해. 그리고 싸다 막 이러니까. 네, 그리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오늘도 그 삼성전자 커버한 애널리스트를 만나고 왔는데 네. 그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는 PBR 밴드로 보면은 1.0배가 장기적인 역사적인 바닥이었다. 네. 그거는 이제 가치의 바닥이 1.0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가격과 가치에 대한 의사 판단을 할 때 제가 이거를 이제 가치로 얘기한 거지 가격을 무조건 준용하라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은 특정 아파트 단지를 갔을 때 네. 작년에 샀다가 올해 밀어서 판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작년에 5.98억으로 샀는데 올해 4.8로 밀어 팔았더라고요. 아.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네. 단지 전체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막 여기가 막 8억대까지 9억대까지 갔던 단지인데 뭐 7억, 6억 막 하니까 나 5.98에 샀는데 또 4점 몇 억으로 갔는데 시장에서 계속 빠진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러면서 5.9에 산 걸 4.8억에 팔아버리더라고요. 네. 1년 만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특정 단지의 어떤 내재 가치가 전세 한 1.7배 정도였다는 거를 알았다면은 밀어서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미 네. 바닥인데. 그러니까 내가 물릴 수는 있는데 네. 내가 물릴 수는 있지만 소위 던지진 않아도 되잖아요. 네. 결국은 이거가 그래도 이 정도의 가치는 있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하긴 그건 그런 행동이 맞죠. 나오는데. 왜냐면 아파트라는 거는 뭐 네. 실물이기 때문에 이게 네네네. 가치가 0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논의는 거의 빵처럼 갈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요. 많이 하니까. 지금은 뭐 그냥 있으면 아니 뭐- 오히려 안 좋은 것처럼. 한국 경제 망하고 거의 이렇게 좀 과잉 해석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물론 가격은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존재하니까 네.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이 좀 커질 수 있는데 그 내재 가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면은 좀 부안해동하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제 말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반대로 지금 이제 집값이 뭐 하락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힘들 수가 있는데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계산해봤더니 아니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지금 저점이네라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네. 단기 하락하는 지역들이 꼭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는 오히려 더 빠질까봐 막 던지려고 하시는데 네.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거를 요 공식이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질문이 오면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합니다. 뭐 어디 사전 청약이 됐대요. 그 다음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 들어가야 되냐고. 맞아요. 보통 하기 그래서 전에 아니 왜 하셔야 선당 후금 하냐고. 이제는 선 고민하고 후 당첨을 하는 게 맞는데 보통은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패턴이구나 해서 막 고민을 해요. 이걸 제가 뭐 사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동네 전세가 얼마인지를 딱 보여준 다음에 장기 추세선이 전세 가격에 그 1.7배 정도 됐는데 여기 전세가 2억 8천이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4억 5천 정도 4억 되는 5천이다. 가격에 그 내재 가치가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관건은 이 2억 8천이 아래로 내려가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냐인 건데 그거는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의 변화에 달려 있는 건데 여기 신축 준공 단지고 뭐 장기적으로 여기 지하철 노선의 교통만 좀 개선되면 지금보다 전세가 조금 회복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네가 산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내재 가치 가격이니까 쫄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자기 대응 전략이 나오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잘해주신 게 요게 절대 공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앞에 전세가 오르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거고 앞에 전세가 내려가면 또 같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거를 무조건 적용하시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그냥 이 아파트가 살기 좋아질 거냐 이걸 판단을 꼭 하시고 그때 1.7배를 곱해서 내재 가치를 뽑아야지. 네. 전세가 내려가는 거일 물건에 네. 그냥 1.7 곱해서 내려갈 사야 놈에 막 이렇게 죽은 자식 뭐 그러면 안 되는 만지듯이 거잖아요. 그 하면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결국 전세라는 것도 가격이다 보니까 네. 이런 매매가랑 비슷하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은 전세는 상대적으로 그 부침이 없는 편이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네, 왜냐하면 막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전세 2억인 동네에 매매가 2억 5천에 갭이 5천이고 배율로는 1.25배인 동네가 있어요. 펀더멘탈리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붙어가지고 매매가 2억 5천인 단지가 5억까지 올라가 버렸네요. 그럼 전세는 2억인데요. 그럼 배율로 2.5배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전세가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그 가격은 거품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외지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시세를 올려놓을 수 있는데 네. 그 시세가 받쳐주지는 못한다.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네. 막 외지 투자자가 불러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시세 막 올리면 여기 올라가니까 막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로컬 그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를 시장에서 환산하는 그 전세 가격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인지 네. 아닌지에 따라서 지금 이게 내가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은 이거 저거 되게 불나방 같다 이렇게 판단할 건지도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매매 시세와 함께 전세 시세를 꼭 같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사실 투자를 해본 거를 지금 복기해 보면은 대부분 전세가가 되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는 되게 좀 지지부진한 그런 것들을 사긴 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또 바로 이제 조금 지나서 올라가고 그리고 전세가 뛰는 거 자체가 사실 사람들이 뭐 전세 선호를 하든 뭐 살기 좋아지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또 상승하는 거니까 네. 그게 또 호재이기도 하고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또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잘 맞아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매수자 봐도. 입장에서도 그 왜 전세 1.6배, 7배 정도 되는 가격에는 거래를 하려고 하냐면은 임차로 살다가 앞으로 지불을 해야 할 내 모든 미래의 그 임차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할인을 해가지고 요 가격대 되면은 그 허들을 건너서게 되는데 네. 그게 보통 현재 살고 있는 전세 가격에 1.7배 1.7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억짜리면 3억 전세 사는 분들도 네. 그래 뭐 한 2억 뭐 3억 네네네. 대출 받아서 살자. 네. 그게 6억이면은 비싸다라고 어. 생각할 건데 근데 계속 6억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전세가 슬금슬금 늘어서 올라가. 네, 전세가 3억이었다가 계속 3억 2천, 3억 3천, 3억 6천, 3억 그럼 7천 사요. 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세입자도 이걸 그냥 살까 해서 사게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한 전세가 그 정도 차이 나고 하면은
그래 여보 그냥 우리 집 사서 그냥 해서 눌러 앉아서 편하게 살자. 언제까지 이사 갈 거야. 네.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가격대가 그 네네. 정도라는 거죠. 네네. 요걸 한번 본인 아파트에 적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적용해 보면 좋은데 네. 전세 가격이 낮은 동네고 매매가 높은 데가 있을 그런 수 데가 있지 또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런 그런 데들은 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악플을 달 수가 있는데 세상은 우리 동네 깠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세는 영원히 멈춰 있지 않고 또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입지와 상품이라는 거는 도시가 커지고 개발되고 환경이 좋아지면은 사실 완만하게 상승할 수밖에 네. 없고 저희가 소득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주택 가격의 기저에는 결국에는 입지 가치, 상품 가치의 개선이 매매가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 이것 때문에 사실 당연한 그냥 거니까. 오래 갖고 있으면은 네. 그동안에 플러스가 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보시고 어떤 분은 우리 동네는 페어 밸류에 들어왔네. 근데 어떤 데는 아직 약간 고평가됐다고도 이제 생각이 네. 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너무 노여하진 마시고 아까 제가 PESR 매출액 네. 기준의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그냥 드렸는데 모델이다. 하나의. 네, 예, 모든 회사의 모든 상품에 걸맞는 밸류에이션 방법은 맞습니다. 없거든요. 저는 그 어떤 한 가지의 좀 기준을 먼저 재미있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각자 응용해서 하시면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전세가가 상승할 거라는 거에 또 베팅하는 분들도 있고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단지가 상대적으로 지금 전세는 낮지만 앞으로 오를 거야. 그럼 이 가격도 뭐 괜찮은 거고 네. 우리가 전세가 오르긴 힘든데 그럼 뭐 이 가격이 좀 고평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전세가 오를지 내릴지 뭐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입주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또 별개로 또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하신 다음에 1.7을 곱해가지고 이제 좀 오번지 좀 아니면 언던지 이런 걸 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요 얘기를 듣자마자 네. 요거 이제 유튜브에서 사실 네. 칠판에다 쓸 수도 없고 네. 설명도 어려운데 네. 심플한 공식이니까 사실. 네. 그래서 요걸로 한번 알려드리면 좀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네, 뭐. 그리고 나머지 두 개 공식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태 대표님 나중에 또 강의하실 때 그것도 또 들어보시면 이렇게 좋을 또,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요 정도면은 뭐 제가 봐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많이 저는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뭐 그냥 완전 허구의 숫자를 제가 갖고 온 건 아니어가지고요. 네, 한 3, 4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네. 이런 그 절대 황금 비율 같은 게 나왔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최 대표님 모시고 이제 전망도 얘기도 들어보고 뭐 정책 얘기도 했는데 뭐 가장 좋은 건 아까 그 공식 네. 마법의 공식 네, 세 개 네. 중에 하나. 네. 약간 맛만 보긴 했지만 그래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도움 됐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어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